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현재 20, 30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이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 이거 엄청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이걸 읽어보면 집중이 잘 돼요. 왜냐면은 내일이고 망했기 때문이죠.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흔히 일본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고령 사회의 분류는 이렇습니다. 2015년 기준 45개국이 고령 사회고요. 그리고 6개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고요. 요것만 보면은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변화 속도예요. 전대미문의 속도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도 예측하다시피 저출산이죠. 세계 1위의 저출산. 정상국가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고령 인구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인구 추계를 실시를 해요. 인구가 몇 명인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건데 2016년에 하고 원래 2021년에 해야 되는데 2019년에 특별 추계를 한 번 더 냈습니다. 왜냐? 예측하고 너무 달라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특별 추계를 냈어요.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5,200만 명을 최고점으로 해서 인구는 점차 감소세로 들어가죠. 근데 사실 문제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이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인구가 곧 국력이거든요. 2027년이 되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50만 명이 줍니다. 근데 이거 주는 것과 더불어서 고령 인구가 450만 명이 늘어나요. 큰일이죠. 자, 그러면은 2번 정부의 예상 대응을 한번 볼까요? 특별 추계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가 정년 연장 카드예요. 정년 연장. 왜냐하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연금도 좀 늦게 주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카드가 약간 대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장 근거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저자의 예측으로는 이 향후 흐름이 이래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보험 개편, 세율 인상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게 대충 봐도 이제 세금이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데 제 또래에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 모든 정책이 고령 인구 쪽에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간의 인구 분포가 가장 많거든요. 선거투표는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20, 30대를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낫겠죠. 지금 10대들은 이건 노답. 자, 그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3번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솔로 사회입니다. 취업난에 이제 저소득에 저성장 시대에 이제 결혼 쉽지가 않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부양할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이런 생각들이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사실 현재도 한국의 1인 가구 수가 30%를 넘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소셜 아파트먼트, 특정 공간을 이제 같은 입주민들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나 이제 솔로들을 위한 소모임들을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대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년 사회입니다. 사실 예전 어르신들은 돈 벌기도 힘들었고 힘들게 자식들 부양하고 어르신들 봉양하고 하면서 잘 못 쓸 거 못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중년 세대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 시기에 발맞춰서 많은 부를 축적하셨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소비의 주축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인원도 가장 많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정책도 그렇고 소비 트렌드도 그렇고 이 중년 세대가 앞으로 주도할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이미 일본에서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50세 이상의 중년 세대들이 소비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주인공이죠. 젊은이들은 후순위로 밀릴 거예요. 인구 분포도 작고 그리고 경제력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우울한데 간병사회예요. 간병사회.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은 75세 전후로 이제 유병 확률이 되게 높대요. 병에 걸릴 확률이. 근데 2030년쯤 되면은 고령 인구가 25%가 됩니다.
4분의 1이 이제 고령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사실 국가적인 재정 상태를 보면은 2018년에는 680조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이제 국가 재정 사용량이 한 124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꼭 간병사회 때문은 아니겠지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소비 문화로의 변화를 보시죠. 이 책은 사실 우리들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내용이 보면은. 소비 문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구 변화는 소비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럴 것 같죠. 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잖아. 수출 중심. 근데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고 나면 이게 내수를 먼저 챙겨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갈 거라고 하네요. 뭐 일본도 그렇고 저성장 시대에 이게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위주의 소비 문화가 더욱 심화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것처럼 뭐 1인 간편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상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서 이제 가치 소비가 확산된다고 하네요. 이 가치 소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절약 지향형,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안 산다, 사치품 안 산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유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마켓처럼 이제 중고품들을 거부감 없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리고 렌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 굳이 새 걸 안 사고 쓰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체험 소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사기 너무 비싸니까 그냥 경험만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 마사지 같은 것도 그렇고 여행 상품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미 그거를 이제 설례를 겪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선호도도 다양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량 생산, 뭐 저가 생산 이런 거 잘 안 먹힐 거라고 하네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시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타겟층을 굉장히 특정 타겟층을 맞추는 거예요. 나만의 단골을 확보하는 거죠. 나만의 팬덤을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주로 타겟층을 맞춘 데가 여성하고 고령 인구입니다. 주 타겟층이. 그래서 보면은 여성을 위한 것들은 어떤 서비스가 나와 있냐면은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3노엠이라는 게 있어요. 이 3노엠은 노맨, 노메이크업, 노미러.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그 남자들의 눈이 막 신경 쓰이고 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하고 와서 운동하고 가라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세븐일레븐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코너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여성 전용 상품들을 이렇게 사러 가면은 좀 눈치 보이잖아요. 뭐 생리대나 뭐 이런 것들을 사러 가면 좀 눈치 보이니까 여성들을 배려해서 여성 전용 코너를 만든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 쪽을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고령 인구를 위한 도시락, 그리고 고령 인구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약국하고 제휴를 맺어서 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쇼핑할 때 힘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연령대를 위한 소비 트렌드는 핵심적인 게 대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대행시장. 대행시장이라는 거 이런 게 있죠. 가사대행, 그리고 뭐 심부름대행, 그리고 청소대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가사대행이라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뭐 반복적인 가사노동에 힘쓸 시간에 차라리 돈 주고 이 사람들 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데 시간을 쏟는 그런 문화가 일본 전반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사실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은 굉장히 막막하고 깝깝해요. 왜냐면 개인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뭐 제시해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일단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모르죠. 사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걸 알아두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